네, 안녕하세요. 이명우입니다. 네, 오늘 시험 보셨어요. 예, 관사 2차 시험. 벌써 몇 기 된 거야? 제 40일이네요. 제가 18기니까 좀 오래됐네. 해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험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이거 있죠. 도대체 뭘 쓰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응?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목 있죠. 조의 제목을 이미 알고 있으면 사실 그 범주는 명확한데 누가 법률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외우냐고.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이유가 어려운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법률에서 20%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1차 시험은 많을 때는 80%, 적을 때는 법률이 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시험의 경우에 뭐를 쓰시오라는 것보다 뭐를 몇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 형태가 많은데 몇 가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시행령이거든요. 법률에서는 큰 틀을 정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어떤 대상 몇 가지, 어떤 사유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좀 더 많이 나올 분위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가르치는 것도 모의고사도 다 시행령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 오늘 시험도 그렇게 시행령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 시험의 트렌드와 딱 맞다 이거예요. 시행령이 몇 프로 나왔대요? 약 60%. 옛날에 법률의 비중이에요. 근데 이제 시행령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거를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세요. 1번은 보세 판매장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는데 이 문제 1 하고 첫 줄 있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바로 이제 전체 문제를 기술하는 범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 판매장에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말하는 특허 갱신지 첨부하는 서류를 적어야지 일반적인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를 갱신할 때 첨부서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게 다르냐? 달라요. 우리 앞에 잠깐 보시면은 관세법 시행규칙 67조는요. 일반적인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 기간 갱신 신청 시에 첨부 서류가 있고 시행규칙 68조의 3은 바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세 판매장 특허 갱신 시의 첨부 서류이거든요. 이거를 써야지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만약에 시행규칙 67조를 썼다면 어렵게 규칙까지 외우고 엉뚱한 걸 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범주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뭐 넘어왔으니 말인데 물음 2에서도 특허심사위원회를 물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특허심사위원회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 이런 것들은 시행령 192조의 8에 나오는데 회의 있죠. 위원회의 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192조의 9에 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바로 회의잖아요. 회의.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92조의 9를 써야지 192조의 8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예, 보시니까 시행규칙 67조 시행령 192조의 3 요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법률이 없네요. 근데 1번 문제는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어려워요. 이걸 사실 외우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허 갱신할 때 첨부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하는 서류 또 어떤 항목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은 1차 시험에서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2차에도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 이런 평가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생각이 되네요. 2번 문제. 우리 아까 잠깐 봤듯이 특허심사위원회인데요. 이거 보세요.
회의 얘기, 회의 얘기, 회의 얘기죠. 이거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아니라 그 위원회의 회의 얘기예요. 그래서 회의의 의원 구성 방법, 이것도 의원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회의의 의원 구성 방법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꼭 써야 되고요. 평가 분야별로 꼭 써야 되고요. 무작위 출석 방식, 랜덤 꼭 써야 되고, 그리고 결국 몇 명인지 25명까지 꼭 써야 되고, 요 네 가지를 다 써야지 요 부분은 만점이 나올 겁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사실은 시행령 192조의 9의 제3항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제척사유라고 하죠. 근데 이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유독 제척사유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좀 쉬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를 지금 시험에 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뭐 4촌, 2촌, 이 다른 데 있는 그 뭐 제척사유랑 똑같네요. 그리고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또 법인단체. 그래서 이 3번, 4번도 좀 비슷한 거고요. 5번에 보시면 자문고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문고문했던 어떤 법인단체. 그래서 5번, 6번도 사실은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4촌이고 여기 2촌이고, 그런데 여기 숫자가 지금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3년 이내죠. 5년이 아닙니다. 이건 3년이에요. 그리고 끝에 보더라도 여기도 3년이죠. 5년이 아니죠. 요거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2촌, 4촌, 3년. 맞죠? 예. 또 회의 개의와 의결 기준. 우리는 이제 보통 외우기로 의결 기준 이렇게 외우지 않고 의결 방식이라고 많이 외웠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번 써본 적도 있죠? 예. 이게 특별한 거는 일반적인 방식과 점수 합산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의결 방식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의결 방식은 그래요. 과반수죠. 그래서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가 열리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수 합산제 의결 방식은 보세 판매장, 특허 시장자 평가 선정, 또 갱신. 이게 말하자면 누구를 면세점 시켜줄까, 점수 매기는 거, 그런 것들은 점수를 가장 높이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원장은 점수를 못 매기네요. 그렇죠?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 분야별 점수는, 중요하네. 평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 이것이 결국에는 선정되는 방식이네요. 그죠? 점수 합산 최고 득점 방식. 이게 바로 보세 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평가 선정하고 특허 갱신하는 누구를 면세점시켜줄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의결 방식이 두 개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또 매출액과 특허 수수료율. 이거는 지금 기본 시간에도 이 부분은 꼭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근데 시행규칙이에요. 근데 시행규칙은 다 보지는 못합니다.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시험의 형식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좀 몇 개를 뽑아서 지금 외우고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시행규칙 68조의 2에는 요 특허 수수료율이 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표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표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논술을 해야 되는데,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 원 이하. 그 해당 연도 매출액이라는 그 칸이 있고 거기에 2천억 원 이하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임경우 이렇게 쓰고 그때 특허 수수료율이 무엇인가 하면서 땡땡, 그리고 표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1천분의 1이면 얼마예요? 1천분의 1이면 이건 100분의 0.1이니까 0.1%네요. 그죠? 0.1%. 그리고 1천분의 5면은 몇 %예요? 100분의 0.5니까 0.5%. 그죠? 그리고 맨 밑에 100분의 1은 말 그대로 1%네요. 그죠? 그래서 0.1%, 0.5%, 1%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봤어요.
일부러 바꿔본 겁니다. 더 기억이 잘 나도록.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기본 금액으로 붙는 이런 숫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2억 42억 이것도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분할납부 부분인데, 분할납부에 관해서 5년을 넘지 않는 5년짜리 분할납부는 특정 물품 수입 시의 분할납부만 얘기하는 거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는 쓰면 안 되네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107조 2항만 써야지 107조 1항을 쓰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107조 2항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분할납부 물품들. 근데 여기 보니까 시행규칙은 고려하지 않음. 뭔 뜻이에요? 시설기록, 기술품, 공사용 장비 이런 것들에 분할납부 요건이 있고,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분할납부 요건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요건은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단순하게 법률에 있는 내용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5가지만 쓰라 그랬는데 총 7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웬만한 그 대상에 다 기가 들어있다는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물품. 또 3번에도 보니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기재부령, 기재부 장관, 기재부령. 뭐 이렇게 많어. 그죠? 5번에 또 하나 또 있는 것 같아. 그죠? 5번에 보니까 기재부령 또 있죠. 여기도 기가 있고, 여기도 기가 있고. 기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기가 있고, 기가 있고. 107조 2항의 키워드는, 특정 물품 수입시의 분할납부의 키워드는 그 분할납부 대상 물품도 또 제외되는 물품도 모두 기재부령에 있다는 거예요. 또는 기재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번 문제에 환급특례법이 나왔네요. 환급특례법에서 지금 2개를 묻고 있어요. 처음에는 환급전 심사하는 경우, 두 번째는 환급금 사후 심사. 이건 사전 심사하고 이거는 사후 심사인데, 이번에 사후 심사에 의한 환급금 결정사항 및 지급사항, 이 중요한 건 이거를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니까 1번은 시행규칙에서 내고 있네요. 아니, 환급특례법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또 2번도 보니까 시행령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급특례법도 법률은 없어. 이 2개 다 사실 관련된 것이 법의 환급특례법 법률 14조인데 14조 내용 자체가 나온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왔다고요. 조금 어려운 느낌을 그래서 받았을 거예요. 이 사전심사 대상을 보니까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4개인 거는 4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4개밖에 없어서 4가지 쓰라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1번에 보시면은 그 처벌을 받은 자, 벌칙 규정을 위반한 건데요. 물론 이 앞에 부분, 환급특례법상 벌칙 규정이라는 건 원래 법에 보면 법의 23조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23조라는 그 숫자는 쓸 필요는 없지만은 환급특례법상 벌칙 규정 이 정도로 바꿔서 쓰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납증, 분증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 심사입니다. 아니, 처벌받은 자가 환급 신청을 하는데 당연히 뭔가 심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사전에 심사합니다. 또 2번에 보니까 기납증과 분증 발급 신청하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2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네요. 과다환급,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심사를 마치고 환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관세법에 세액 심사도 사전 심사가 있는데 예외죠. 마찬가지입니다. 환급특례법도 사전 심사가, 환급 심사가 사전 심사면 이것도 예외인 거죠. 또 소유량 계산서 작성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환급 신청하거나 또는 발급을 신청했대요. 요런 게 문제네요. 1번에는 처벌을 받았다는 게 문제고, 2번에는 과다환급,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고,
3번에는 소유란 계산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그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기타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 야, 이게 어려운 게 2번인데 환급금 사후심사에 의한 환급금 결정사항 및 지급사항 보고. 도대체 이게 뭘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행령 29조인데 이거는요, 그 제목을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잠깐 그 앞에 보시면은 관세항대통령법 시행령의 29조 제목이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이거든요. 이게 제목이라고요. 조의 제목, 시행령의 제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걸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른다면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뭐라고 할 수 없는, 쓰라는 범주가 명확한 그런 문제예요.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도대체 어떤 내용 쓰는 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거네요. 환급금 결정사항과 지급사항 이런 것들을 이걸 쓰라는 거네요. 매월 관성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관성장은 그걸 종합해서 장관에게 제출한대요. 또 환급금 결정의 계산서와 그 증빙서류 이런 것들은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대요. 요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은 확실하게 이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고, 2번은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묻고 있는 것이 환급금 결정사항 및 지급사항 보고인데 이게 아예 조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조의 1항도 2항도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점표에도 2개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문제군요. 1번은 다 잠정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본에 잠정 조치 요건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요건이어야 돼요? 어떤 게 요건이야? 그러니까 뭐뭐 할 것, 뭐 이렇게 끝나거나 뭐뭐 하여야 한다, 또는 다음의 조건, 뭐 이런 말들이 있으면 요건인 거를 충분히 알겠는데, 이 잠정조치 요건이 도대체 뭔지 좀 어렵네요. 또 적용시기 및 기간, 이건 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뭐 60일, 469 뭐 그거 쓰면 되는 것이고, 담보 3가지 아닌데 5가지죠. 1, 2, 3, 4, 7번이니까 그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일본의 요건 문제인데 분명히 이 문제에서는 이 2가지 있죠.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충 조사에도 충분히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잠정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약속을 위반하거나 또는 약속에 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뭔가 약속과 관련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나 잠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정 조치의 정의가 이만큼인데, 아니 이거는 요건이 아닌가, 이거를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1번, 2번만 쓰는 거 가지고는 조금 그럴 수 있고, 아니 잠정 조치하는 시기도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요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면 이 윗부분까지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밑에 있는 1번, 2번 때문에 낸 것이긴 하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잠정조치 요건으로서 위에 잠정조치의 정의 자체도 다 쓰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법조 23조에 1항 전체를 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또 적용 시기 및 기간, 적용 시기, 기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기간은 알겠는데 시기는, 적용 시기가 뭐예요? 어떤 시기, 어떤 타입이. 예. 적용 시기는 바로 이걸 쓰라는 겁니다. 조사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되는 날 이후부터만 잠정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정조치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조사는 해보고 한 2달 정도 지나가지고
잠정 유치하라는 거죠. 원칙은 4개월인데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면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기획지정부 장관이 인정하면 9개월까지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469, 469, 369 아니고 469, 469 여러 번 외웠었죠? 예, 요겁니다. 근데 다만 연장할 때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야 되고 9개월 앞에는 장관 얘기를 꼭 써줘야 됩니다. 예. 잠정 주치할 때 제공되는 담보 총 5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납세 보증 보험증권을 빼면 지식재산권 담보가 되겠죠. 이 4번까지 쓰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말하자면 1번, 2번, 3번, 4번, 7번 담보인데 5번, 6번 담보가 없어요. 5번 담보 없고 6번 담보 없고 5번 담보, 6번 담보가 뭐예요? 뭐 토지, 건물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부동산이죠. 이게 부동산 쪽만 다 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한대요. 이 방향을 잘 보세요. 수출자가 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한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장관이 오케이 하면 약속이 이제 수락이 되는 건데요. 야, 중요한 건 이거네. 약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쓰래요. 도대체 어떤 약속을 수출자가 제의했길래 장관이 오케이 하는가? 사실 이것도 시행규칙의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나 많은 내용들을 수출자가 제시합니다. 사실 장관은 제시하지 않아요. 장관이 뭐 약속을 제의하면 수출자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출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약속을 제의할 때 장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죠. 뭐 크게 그 법률과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거는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6개월 이내 덤핑 수출을 중지하는 그 정도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시행 규칙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음, 이거는 재심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이제 덤핑 방지 관세와 상계 관세가 2, 3년 지나면서 계속 재심사 부분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주의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 거는 보니까 재심사 요청 및 요청 시기 뭐 그런 거겠네요. 재심사는 너무 빨리 요청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요청해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청 시기만 쓰라고 하지 않고 요청 자체에 대해서 또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요청 시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써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재심사 여부 결정 및 결정사항 통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결정사항 통지만 쓰라는 게 아니고 결정 자체에 대한 내용도 쓰래요. 재심사 여부 결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또 무역위원회 조사 및 조사기획. 여기 다 이딴 식이네. 여기도 보니까 조사 종결 말고도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쓰래요. 그래서 각각 두 개씩 다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에도 여기 1번에도 괄호 1번, 괄호 2번 해놨죠? 그 다음에 2번에도 괄호 1번, 괄호 2번 해놨죠? 또 3번에도 보니까 괄호 1번, 괄호 2번 해놨죠. 2개씩 묶고 있으니까 2개씩 괄호 번호를 적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존중. 그죠? 문제를 존중해야지 출제자의 의도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 이쁜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개씩 나눠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심사 요청 자체는 재심사 요청의 정의 자체를 쓰는 거예요. 요청이 무엇인지. 뭐예요? 다시 재고해보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뭐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내용 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재심사 하기도 하고, 또 덤핑 방지 조치가 금방 끝나게 되면 다시 그 덤핑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재발될 우려, 뭐 이런 것들 있을 때에도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실제 덤핑 차익보다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 수정이 과도한 경우, 너무 지금 호들갑을 떨면서
너무 많이 받았거나 너무 세게 조치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쓰는 게 이게 바로 재심사 자체의 정의입니다. 근데 재심사 요청 시기라는 건요,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덤핑 방지 조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 이후부터만 할 수 있고, 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1년과 6개월이라는 이 숫자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2번이 참 특이한 건데 둘 다 시행령 70조 3항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시험 문제를 존중해서 전단과 후단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본 거예요. 장관은 재심사 요청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재심사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랬는데, 원래 법에는 결정해야 하면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한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써줬어요. 이게 원래 법에는 그 결정일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은 재심사 예비 결정일부터 10일 내에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그랬어요. 통지란 말 있죠.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온 이 통지예요. 통지. 문제가 지금 결정사항 통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고, 그리고 공급국 정부나 공급자에게는 재심사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된다는 요 얘기까지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효견의 조사 및 조사 종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내는 거는 조사는 5항에 종결은 6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3번의 괄호 1번이 전체가 다 무효견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시작은 장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장관은 뭔가 협의할 수 있으며, 무효견은 이 뒷부분 보세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 나머지 문장들이 다 나온 거예요. 덤핑 방지 관세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든 재심사를 위한 조사를 하든 누가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종결, 도대체 뭘 쓰라는 거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종결해서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우리 보통 이제 덤핑 방지 관세에서 예비조사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본조사? 3개월. 근데 재심사는 6개월. 그죠? 이게 뭐 2배가 됐죠? 요거 이제 3개월이라고 쓰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연장도 됩니다. 마지막 문제. 1번 문제는 보측에 있는 거네요.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는 뭐야? 양벌 규정? 그래서 이 두 개는 물음 1과 2가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보세요. 그냥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럴 수도 있군요. 아까 문제 2번도 관세법, 환급등비법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두 개가 한 문제에 있어서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물음 1은 보칙이에요. 아시죠? 이거는 도와준 은닉규칙 저기 뒤쪽에 있는 그런 보칙에 있는 것인데, 은닉재산의 정의와 은닉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요거는 사실 같이 있죠.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법의 324조 3항의 본문이고, 이것이 324조 3항 본문의 각호이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법률만 쓰면 안 되고 시행령 하나도 더 써줘야 되는데요. 시행령 277조의 내용을 좀 써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여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수재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은닉재산의 정의에서 꼭 써줬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숨겨놓은 거예요.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세요, 무형이 있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형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무형적 재산도 여기 은닉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숨겨놓기만 했다면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무형이 다 들어간다는 거를 얘기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이미 소송은 다 알려진 거예요. 그게 뭐 은닉이야. 또 조사가 시작이 된 거 있죠. 공무원이 조사 시작하면 이미 다 알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은닉재산이야. 그렇죠? 또 체납자 본인의 명기로 등기된, 이 등기된이란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부동산 등기 이런 것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검색됩니다. 그죠? 요 세 가지는요, 보세요. 소송이 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고, 등기되었다는 건 은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외되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포상금액 수여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쓰시면 좋겠는데, 그래요. 일단은 시행령 277조 2항을 쓰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수요 대상자 이런 말들도 문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에 1번은 일반적인 포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세의 범을 잡았거나 또는 관세제도 발전에 기여했거나 그래서 이제 포상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그 포상금의 수요 대상자가 공무원이면 그때는 얼마인가? 포상금 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 수입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 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냥 100만 원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좀 아쉽다고 할까 하는 거는, 다 보세요. 은닉재산 얘기하고 있고 은닉재산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네 번째 그 질문도 은닉재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3번만 그냥 포상금의 수요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니 은닉재산의 경우에 포상금의 수요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지금 묻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써준 거예요.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3번에 1번을 쓰라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포상 기준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은닉재산 중심이니까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특별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그때는 포상금이 없다 라는 얘기를 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쓰면 좋겠습니다. 예. 뭘 쓸까 어디까지 쓸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써버리는 게 빨라요. 25 그리고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걸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률을 써라 그랬는데, 이렇게 숫자 쓰는 문제가 요번에 두 개가 지금 나왔네요. 근데 이 앞에 부분에 요런 말들은 이제 문제도 있고 한데, 굳이 본문처럼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쓰는 이유는 이 다만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고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없지만은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서요. 징수금액. 이것이 이제 표에 이제 한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지급률이 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표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다 부셔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뭐 이하인 경우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답은 100분의 20 1억 원. 1억 원이 기본금액으로 붙고, 여기는 보시면 5억 원이 있고 20억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5억 원 초과가 들어가고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면 20억 원 초과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 앞에 범주에 있는 이 5억 원 범주를 벗어나는, 그거를 더 넘어가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의 몇 프로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기본 금액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5억, 20억, 30억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5억이면 5억이고 20억이면 20억이고 30억이면 30억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 있는 숫자는 똑같아요. 그렇죠? 20, 15, 15. 아주 매우 규칙적으로 20, 15, 15 이렇게 가고 있죠. 이 포상금 지급액 산정 방법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졌어요.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에서도 이 포상금 지급 부분은 2번이나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1차가 2차화되고 있는 그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물음 2번. 네. 양벌 규정. 여기 보시면
개인의 심지어는 이게 따옴표까지 쳤는데 양벌 규정에는 법인 처벌과 개인 처벌이 있죠. 법인 처벌에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인 처벌에는 적용이 되는 업종이 이렇게 총 5개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몇 개 쓰래요? 5가지만 쓰시고 그랬는데 5가지인데 5가지만 쓰래. 다 쓰란 얘기네요. 그죠? 네. 특허보세고요. 종합부대 사업장의 운영에는 쓰지만은 화물 관리는 쓰면 안 되죠. 이번에는 다 있어요. 수출, 수입, 운송. 주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고요. 또 관사가 여기 들어가네요. 또 물품이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장 안에서 공급한다는 이 부분을 꼭 써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올해 2024년 시험에서는 국가관세 종합정방 운영사업자,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이렇게 이제 2개 다 쓰겠지만은 조만간 요건 이제 개정이 돼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것만 쓰게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이번 시험까지는 이 얘기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괄호 해놓은 거예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논술을 하면서 힘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예전에 논술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시험장 가서는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 시험이 조금 생소한 문제 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가 몇 개 섞여 있긴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꼼꼼한 성격이 이긴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